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천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바쁘실 텐데 그래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셨으니까 한 1시간 반 정도 여러분들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를 보실 수 없는 분들이 있으니까 앞에 있는 분들을 보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다들 어떻게 지금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고개만 한번 끄덕 해보십시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듯한 그 유명한 어떤 학자, 미국의 학자가 최근에 언론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모든 매체 우리 빅데이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만족도가 높을 때 어떤 조건이면 가장 높을까라고 하는 걸 조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언론에 나오는 것 또는 인터넷에 떠도는 것들, 단어들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삶이 어떤 조건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할까라고 하는 걸 조사를 했더니 1순위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는 뭐겠습니까? 돈이 있어야겠죠. 돈을 우리가 경제라고 표현한다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직업이라고 할 수 있죠. 직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의 만족도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 1순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농수산진흥원이라고 하는 직원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인생에 있어서는 내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이렇게 1순위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됐으면 2순위는 뭐였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생각하기가 힘드네요. 2순위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2순위는 파트너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답니다. 저희 상호가 지역 파트너지 않습니까? 지역하고 우리하고는 파트너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지역 파트너라고 지었는데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이든 또는 나와 같이 삶을 살아가는 뭐 아내든 또는 남편이든 아니면 뭐 가족들이든 또는 친구들이든 간에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같이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파트너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두 번째 굉장히 큰 삶의 만족도가 차이를 보이는 요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파트너들이 많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저 자식만 없으면 나 오늘 사무실 나가는데 기쁠 텐데 라고 생각하고 온 적 없습니까? 고개 몇 명이 끄덕거렸습니다. 실제로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3명 정도의 좋은 친구를 가질 수 있다면 성공한 삶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어쩌면 살아가면서 나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도울 수 있는 파트너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굉장히 삶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내가 좋은 파트너를 원하는 만큼 상대방도 나를 좋은 파트너가 되어주길 원한다라는 걸 잊고 산다는 겁니다. 내가 항상 좋은 파트너만 원하고 있고 상대방을 탓하고 있지만 사실은 나도 상대방에게 좋은 파트너가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됐고 좋은 파트너가 있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뭐겠습니까? 세 번째는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미래에 대한 꿈이 있느냐 없느냐, 나의 그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의 어떤 차이로 인해서 나의 꿈과 나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게 심하더라고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3년 후에 내가 지금 대리인데 과장을 달 수 있을까? 팀장을 달 수 있을까? 또 내가 팀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할 수 있을까?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되지? 부장으로서의 역할은 어떤 역할들일까? 거기에 필요한 역량들은 어떤 역량들일까? 이런 과정에서 자기 단계별 미래를 설정하고 그 미래에 맞도록 내 준비를 해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냥 사는 사람들과의 차이는 삶의 만족도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보면 이게 빅데이터를 분석한 거지만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농업적 측면, 먹거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세 가지를 적용시켜 보면 우리 농업 부분에, 먹거리 부분에 좋은 농업에 종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관점, 또 농업 파트에 정말 좋은 파트너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관점, 또 농업의 미래는 있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얘기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림을 지금 직원분들은 보고 계신가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에 제일 가까이 있는 분한테 들어볼까요? 몇 세 정도의 그림으로 보이십니까? 아무리 자세히 봐도 안 보이는 건 안 보이는 거니까 몇 살 정도의 그림으로 보이십니까? 이 그림의 제목이 시어머니와 나의 아내입니다. 제목이 1915년 정도에 그려진 그림인데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그 얼굴이 몇 세로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신다는 얘기죠? 보십시오. 이게 코입니다. 코. 그리고 여기가 입입니다. 입. 여기가 턱이고 여기가 눈이에요. 그럼 몇 살로 보이죠? 8, 90세, 7, 80세 어르신의 모습은 보이세요? 확실하게? 또 다른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까? 보여요? 여기가 눈썹입니다. 여기가 턱이고 목이고 이게 목걸이입니다. 이게 귀고 보입니까? 몇 살로 보입니까? 한 20세 전으로 보이죠. 이 그림을 보면서 보이는 얼굴이 지금 내 마음의 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몇 세로 보이세요? 20세. 똑같은 그림인데 저 그림을 그린 화가의 입장에서는 두 개의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는 나의 아내의 얼굴을 그려놓고 하나는 어머니의 얼굴을 그려놓고 기분이 좋을 때는 누구의 얼굴을 보고 있겠습니까?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젊은 아내의 얼굴을 보고 있을 거고 기분이 좋을 때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겠죠. 어머니와 아내가 관계가 별로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화가가 저 두 가지 그림을 한 그림 안에 넣어놓고 기분이 매우 안 좋은 날에는 아내의 얼굴을 보고 기분이 굉장히 좋은 날은 어머니 얼굴을 보면서 서로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그림인데 여러분들이 20세의 얼굴을 보느냐 또는 7, 80세의 얼굴을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먹거리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상황들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현재 지금 작년부터 코로나19가 굉장히 상황이 약화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겨났지만 먹거리 분야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크게 먹거리 분야에서는 두 가지 성장하는 부분과 또 쇠락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대형마트와 공판장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거래라고 하는 대표적인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 대형마트와 또 공판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조직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먹거리 분야에서 성장한 분야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멀리 있으니까 대답 안 하시겠죠? 또 물어봤자. 첫 번째 분야는 온라인 쪽의 그 성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온라인 그러면 원물이나 농산물들이 많이 팔렸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전처리된 농산물이나 아니면 가공되어진 대형 물류나 대기업에서 판매하고 있는 농산물들이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전에 비해서 215% 정도 성장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한 거죠. 이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거래가 줄어들고 비대면 거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특히 도시에 살고 있는 젊은 층들의 독거 가족들이
그러니까 혼자 살고 있는 가족이 도시 지역은 51% 정도가 혼자 살고 있다라고 그러고 전체를 다 합치면 약 35% 정도가 혼자 살고 있는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혼자 살고 있는 젊은 층들이 먹거리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예전과 같이 우리는 가족들이 대가족이 살면서 여러 가지 음식도 만들고 같이 음식을 나누던 시기가 아니라 이제는 전처리된 농산물을 구입해서 먹거나 또는 전화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인근에 있는 편의점 가서 먹고 사 먹는 형태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온라인 부분이 성장을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온라인의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형태로 발전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긴 합니다. 두 번째로 엄청나게 성장한 부분이 어디겠습니까? 로컬푸드 직거래 분야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전국에 지금 한 600개 정도의 어쨌든 로컬푸드라는 이름을 걸고 운영하는 직매장이 전국에 600개 정도가 있는데 작년 총 매출이 6,900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경기도에서 얼마였을까요? 6,700억 중에 그 중에 약 1,500억 원 정도를 경기도에서 벌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1,223억 원을 벌었습니다. 전라북도 1,223억 원 중에 완주군에서 벌어들인 돈이 75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올해 6개월 동안 벌어들인 직매장에서 벌어들인 돈이 800억 정도가 됩니다. 올해 2021년도에 그것을 완주군이라고 하는 하나의 군에서 1년 동안 번 돈하고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 6,900억을 벌었는데 전체적으로 성장이 약 30-40%가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샵인샵의 형태가 아닌 그냥 농산물만 팔고 있는 전용 직매장의 경우는 더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전체적으로 보면 20-30%가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입니다. 그러면 왜 온라인 마케팅이라고 하는 온라인 판매가 늘어난 것들은 다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왜 로컬푸드형 직매장이 성장을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의아하지 않겠습니까? 대면 거래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면 거래를 하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성장한 이유에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코로나19 같은 상황에서 보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믿을만한 로컬푸드 직매장을 가서 사 먹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로컬푸드 직매장 많이 가십니까? 그건 이따가 혼내도록 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기후위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늘상 느끼겠지만 요새 언론만 틀으면 기후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후 변화 이렇게 표현하다가 이제 기후위기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이 먹거리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농수산진흥원의 역할하고도 굉장히 관련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최근에 중국에서 우리나라, 일본, 대만, 미국, 카나다에 수출하기 위해서 대규모 채소단지를 만들어 놓은 곳이 산둥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천공항에서 보면 가장 가까운 쪽에 있는 그 뾰족 튀어나온 쪽이 쭉 이렇게 둘러서 산둥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산둥성에 우리나라 전체를 뒤덮을 만큼의 비가리 마우스가 있습니다. 야채, 채소를 생산하는 그 채소가 가을철의 장마로 인해서 완전히 굉장히 우리나라 양배추 산업이 여러분들도 그 아마 수급을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양배추 공급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양배추가 그런 것처럼 중국의 채소 산업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중국의 채소값이 폭등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가장 최근에. 이렇듯이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먹거리 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따져놓고 보면 앞으로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 기후위기라고 하는 부분들을 먹거리 분야하고 어떻게 연동시켜서 고민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적어도 경기도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고민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의 문제가 양극화의 문제입니다. 비단 우리가 도시에 살고 있는 근로자들의 양극화 또는
아파트의 크기의 차이에 있는 그 어떤 소득의 양극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먹거리 분야에 있어서 농업인들에게 가서 봐도 농업인들도 굉장한 양극화를 겪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득 측면에서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 여러분은 농업인들을 여기서 보면 잘 안 보이잖아요. 보세요. 농업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전체 우리 농업인들 중에 작년 1년 동안 저번에 교육했을 때 얘기하셨으려나? 작년 1년 동안 농업소득, 그러니까 내가 농사를 지어서 어디론가 팔아서 소득으로 올린 돈이 1,000만 원이 안 되는 농가가 몇 프로라고 들었어요? 벌써 다 잊으셨군요. 한 달 만에. 몇 퍼센트나 된다고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 전체 농업인 중에 73%가 작년 기준 1,000만 원 이하였습니다. 소득이. 1억 이상 번 농가는 4.7%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5%와 73%의 이 양극화 문제는 정말로 농촌에 가서 마을 단위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양극화가 추진되고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더욱이 제촌 탈농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농촌에 살지만 농업을 포기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통계상으로 여러분들 계속 보고 계시겠지만 매년 10만 명의 농부가 사라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작년에 8만 6천 명 정도의 농부가 사라졌습니다. 불과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0만 농부라고 했지만 지금 현재 220만 명 정도, 실제로는 엊그저께 농민단체에서 발표한 걸 보면 실제로는 220만의 절반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농업인들이 사라지고 있고 고령화돼가고 있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 먹거리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들은 여러분들 옆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지역 소멸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전체 지자체의 70~80% 이상이 혁신도시가 들어가 있는 지역 그리고 대도시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들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소멸위기라고 하는 거는 가입 여성 대비했을 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그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분석하는 건데 실제 지역의 지속 가능성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지역이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먹거리와 어떻게 연결해서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그동안에는 저번 시간에 저번 회차 때 충분히 논의를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글로벌 푸드, 글로벌 자본, 초국적 자본 또는 우리가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는 대형 물류 유통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먹거리 문제를 얼마나 파괴했는가 또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열악한 조건으로 가고 있는가 실제 생산을 담당하는 농가들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가 또 실제 소비를 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이게 어떻게 생산해서 어떻게 공급되는지도 모르는 채로 먹고 있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위태로운가라고 하는 것들을 불러일으킨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 왜 로컬푸드와 푸드플랜이 탄생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보면 되짚어보면 이 글로벌 푸드라고 하는 대형 물류체계가 대형 유통체계가 우리 사회에 어떤 그 폐해를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로컬푸드와 푸드플랜의 전략과 전술이 정확히 이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오늘 좀 저는 사실은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적어도 경기도 또 대한민국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에서 또 소비자층이 어쩌면 가장 많은 경기 수도권에서 먹거리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광역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인가 그리고 그 광역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어떻게 시군 기초지자체를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실질적으로 현장 얘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게 가장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나머지 시간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광역에서는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푸드 플랜에 필요한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수입 농산물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푸드라고 하는 우리나라처럼 FTA를 많이 한 나라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FTA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국가 간의 장벽을 허물고 마음대로 수출입을 하자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수출이 필요한 나라이지요. 자원도 없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핸드폰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또는 선박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수출을 해야 우리 국가의 경제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을 자유화함으로써 손해보는 부분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농업 분야라고 할 수 있죠. 이 농업 분야는 FTA를 통해서 막대하게 이득을 취하는 부분이 있다면 막대하게 손해를 보고 있는 측면이 바로 농업 분야이기 때문에 요새 농민단체에서 한 2, 3년 전부터 강력하게 주장해온 것들이 뭐냐면 무역이득 공유제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좋다.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야 먹고 사는 나라니까 수출입하자. FTA 하자. 다만 FTA를 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는 분야에서 일정 부분을 좀 떼서 손해보는 부분에 투자를 하자. 그게 무역이득 공유제라고 하는 겁니다. 맞는 얘기일까요? 경기도 핵심 브레인 여러분, 맞는 얘기죠? 농민단체에서 그런 무역이득 공유제 같은 주장을 하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농업 분야가 가장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최근 대형마트에 가보신 적 있나요? 대형마트라 하면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SSM, 슈퍼마켓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그곳에 뭐라고 안 할게 다녀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혹시 그곳에 가서 포도 보셨어요? 포도? 샤인머스켓만 보고 오셨죠? 여러분 한칠레 FTA 할 때 저희가 한참 젊었을 때였는데 그때 엄청나게 데모 많이 했죠. 왜냐하면 한칠레 FTA를 하면 우리나라 포도 산업이 망할 거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절대 안 망한다. 왜? 칠레 포도와 우리나라 포도는 검은 포도, 거봉류여가지고 좀 알도 굵고 검은색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칠레 포도는 알도 작고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포도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망한다. 그리고 저 먼 칠레에서 우리나라까지 오겠냐? 온다 해도 관세를 붙이면 우리나라 포도가 보장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칠레 FTA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5년차, 6년차 되던 해에 농민단체 전국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포도의 총량을 조사를 했습니다. 한칠레 FTA가 진행되고 난 이후에 조사를 했더니 전체 판매되어지고 있던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포도 중에 칠레 포도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더라? 97%가 칠레산이었어. 요즘에 말씀하신 샤인머스켓 같은 것들이 조금 판매되고 있어서 우리나라 포도가 판매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가서 보시면 대부분의 포도가 칠레 포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전체 우리나라의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 중에 약 23% 정도가 국산이 판매되고 있고 나머지 77% 정도가 수입 농산물이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실제로 우리나라의 농산물들이 판매될 공간이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번에 말씀드렸는 거 모르겠지만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파는 당근을 뭐라고 그럽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음식을 안 하니까 모르시겠죠? 세척 당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당근은 뭐라고 그럽니까? 흑당근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이제 저 만났으니까 우리나라 당근을 흑당근이라고 하지 말고 황금당근이라고 하자고 합시다. 우리나라 당근이 뭡니까? 누가 물어보면 우리나라 당근 이름은 황금당근입니다. 이렇게 말하게요. 싫어요? 이 세척당근의 90% 이상이 중국산 아니면 베트남산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당근도 세척해서 팔고도 있지만 실제 판매되어지고 있는 90% 이상이 중국산 아니면 베트남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AT에서도 이런 외국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죠. 옛날에는 이 세척당근이 대형 마트나 또는 대형 식당이나 이런데 대형 가공 공장에서만 사용되고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 앞으로 가실 경기도 광주에 가서 조그마한 마트에 가보십시오. 거기에서도 세척당근을 팔고 있습니다. 수입 농산물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농산물을 팔 공간이 없어지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 수입 농산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있냐는 것은 우리가 한칠레 FTA를 통해서 포도 산업이 망한 것처럼 최근에 한 5년 동안 사과, 배, 단감 농가들이 굉장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가격이 폭락하고 가격의 변동률이 심해지고 이러면서
그래서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봤으면 도대체 사과배 단감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그랬더니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드신 거 뭐죠? 앵두보다 좀 크고 여성들 피부에 좋다는 거 드셨군요. 그놈의 체리 때문에 경기 수도권에서 체리를 얼마나 많이 사드셨냐면 미국에서 비행기로 수입해 올 정도로. 여러분 농산물을 비행기로 실어오진 않지 않습니까? 다 배로 실어오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행기로 농사 체리를 실어올 정도 그렇게 많은 소비를 경기 수도권에서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체리를 많이 먹었는데 왜 사과배 단감 가격이 떨어지지? 여러분들의 가장 큰 전공 내용 아니겠습니까? 뭐 때문에? 그런 걸 뭐라 그러죠? 대체 과일이라고 하죠. 사과배 단감을 먹어야 될 소비자들이 경기 수도권의 소비자들이 체리를 대신 사 먹음으로 인해서 사과배 단감의 소비량이 급격하게 줄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과배 단감 농가는 지금 한 5년 동안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장수 사과 아세요, 여러분? 장수라는 곳 알아요? 저 산간 지역에 있는 그 장수에서 사과하고 한우가 유명하죠. 이 사과가 가락동 시장으로 왔는데 15kg 한 박스에 6,000원대가 나왔대요. 7,000원, 6,000원대가. 장수사과 농가들이 우리나라 5대 브랜드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인데 가지고 다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대전공판장하고 전주공판장에 갖다 냈더니 3,000원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못 팔겠다고 군청에다가 지금 3,000박스를 싸놓고 데모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장수사과가 저럴진데 여기 안동사과니 충주사과니 이런 사과들이 제대로 제값받고 팔겠습니까? 이 상황이 반복적으로 수입 농산물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여러분들 혹시 베트남에 다녀오셨나요? 앞으로 원장님이 자주 보내주겠죠. 이 베트남에 가면 베트남에서 생산되어진 저 다양한 과일들, 더 때깔 좋은 거, 가격 좋은 거. 이제 저는 사실은 더 큰 걱정이 뭐냐면 중국에서 채소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에서 과일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왔을 때 그나마 우리 농가들이 먹고 살만 했던 게 과일류하고 채소류였거든요. 이 과일류, 채소류도 몽땅 무너질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2, 3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보여지는데 이 때깔 좋고 맛 좋고 가격 싸고 정말 다양한 과일들이 본격적으로 이미 용과 같은 품목들은 들어와 있죠.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나라 농업은 쫄딱 망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를 방법이 없습니다. 막을 방법도 관세를 붙일 방법도 붙인다 해도 경쟁력에서 우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수입 농산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더 심화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어쩌면 우리도 일조했는지 모르겠는데 중앙정부에서부터 계속 강조했던 농업 정책이 뭐였냐면 경쟁력을 강화해서 소득을 많이 올리기 위한 상업농으로 우리 전환해야 된다. 상업농이라고 하면 돈 되는 농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전업농, 규모화, 단작화를 추진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전체 먹거리 구조의 상황들에 대한 이해보다는 어떻게 하면 규모화하고 기계화하고 단작화해서, 단작화라고 하는 건 돈 되는 한두 품목만 재배해서 팔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상업농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 농민들이 다 죽는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이 사업들을 진행해오는 과정에서 농민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단작화, 상업농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강원도에서 배추를 생산하는데 전남 해남에 가도 배추를 엄청나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광주로 가시면 이것저것 농사 짓고 있는 곳을 많이 보게 될 건데 거의 대부분의 같은 품목과 같은 내용들을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한 가격의 변동률의 부분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소비와 생산의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많은 문제점을 가지게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남북, 전남북에 가보면 매일 봄에 양파를 갈아엎고 또 마늘을 갈아엎고 또 가을에 여름에 끊임없이 저 배추와 노후를 갈아엎는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행복한 건지 불행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의도 경도가 비슷해서 전남에서 생산하는 거 강원도에서 거의 다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강원도에 생산하는 거 경상도에서 거의 다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품목을 대규모로 심는 이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면서 우리끼리 품목 간 지역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혹시 강원도에 다녀오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강원도에 가면 논과 밭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밭에는 사과하고 인삼이 엄청나게 심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장수 사과가 저렇게 망해가고 있는데 강원도에는 사과가 엄청나게 심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산을 까고 밭에다가 전부 사과나무 심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인삼 산업이 망했다는 건 여러분 뉴스로 다 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재고 품목만 해도 올해 생산량보다도 많을 정도의 재고품이 쌓여져 있어서 인삼을 재고품들을 전부 격리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 인삼 산업은 쫄딱 망할 거라고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강원도에 가면 기하급수적으로 인삼밭이 심어지고 있습니다. 논에는 뭐가 심어지고 있냐? 쌀을 생산해야 될 논에 천원평야에 5대 쌀이 심어져야 되는데 논에는 대규모 비가리 마우스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비가리 마우스에 뭘 심겠습니까? 토마토나 오이나 고추나 또는 채소나 이런 걸 심겠죠. 여러분 요새 정부에서 떠들고 있는 스마트팜, 그놈의 스마트팜에 뭘 심겠습니까? 거기도 여전히 토마토나 오이나 고추나 쌈채를 심겠죠.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역 간, 품목 간 경쟁들이 치열해지고 있어. 오히려 농산물의 가격을 다운시키거나 전체 물류의 유통의 문제를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유통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좀 저 만난 김에 좀 깊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유통의 문제인데 우리나라 유통의 다단계의 문제들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보통 통상적으로 6단계에서 7단계 정도의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비디오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고 계시겠지만 생산자가 생산해서 소비자의 식탁까지 오르는데 통상적으로 6단계, 7단계를 거친다라고 하는 점에서 어쩌면 농수산진흥원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단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의 수익을 누가 가져가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공공의 영역에서 제어하자. 생산자는 배추 한 포기에 1,500원만 받으면 좋겠는데 소비자는 한 번도 1,500원에 사본 적이 없어요. 항상 그 파란 망에 3개씩 넣어서 10,000원에 사든가 15,000원에 사든가 그러면 한 포기에 3,000원 이상이라는 거고 생산자는 한 번도 1,000원 이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 한 포기에. 이 중간의 유통마진을 누가 가져가느냐라고 하는 걸 따지고 보니까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이 다단계 구조에서 다 가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농수산진흥원은 약간 좀 다른 의미가 출발선이 달랐긴 했지만 대부분의 지금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또는 재단법인을 만들고 공공급식지원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유통의 다단계에서 이익구조, 수익 창출을 해가는 유통 과정을 없애버리고 직접 생산자와 소비자를 대면거래, 직거래하게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것이 공공성을 가진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청북남도에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농수산진흥원 이전 단계에 있었을 때 충청남도에서 충청남도 광역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광역 친환경 학교급식센터, 공공급식센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라는 걸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담당 공무원이 없애버렸습니다. 광역센터를.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왜 없앴을까요? 그 공무원이 전체적인 걸 판단해 보니까 2가지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광역센터가 있어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 그래서 왜 모르겠냐? 첫 번째, 학교에 있는 영양교사, 그 충남에 있는 광역센터도 학교급식만을 공급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친환경 농산물만을 공급하고 있었는데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데 품질이 너무 안 좋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온다. 두 번째,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광역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친환경 조직에서 시군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서 가져오는 걸 광역으로 왔다가 다시 광역에서 시군으로 가는 이 구조로 가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냥 시군에서 시군으로 공급하면 바로 당일로 그때그때 공급하고 가격도 줄 수 않아도 되는데 광역센터가 또 하나의
어떤 그 유통 구조가 돼서 가격은 가격대로 비싸지고 품질은 품질대로 하루 이틀이 더 걸리니까 떨어지는 상황에서 학교 급식에 공급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공무원이 볼 때는 이건 맞는 방식이 아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가는 것은 우리가 유통구조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요인들이 있어서 로컬푸드, 푸드플랜을 하자고 그랬는데 이 광역센터가 오히려 그걸 방해하고 있다. 이 광역센터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쩌면 지금 경기도의 농수산진흥원이 그러고 있지 않나요? 광역의 역할은 좀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물류를 하는 부분에서 시군의 걸 가져다가 다시 시군으로 가는 방식은 지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생협하고 로컬푸드, 푸드플랜하고 다른 점입니다. 생협 직매장에 가시면 신선한 농산물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 가공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앙물류 집권이기 때문입니다. 중앙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생협조직은 지방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전부 중앙으로 왔다가 다시 지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생산하는 무가 금산이나 수도권으로 왔다가 다시 제주도로 가서 공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니까 믿고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넉빠진 짓을 왜 해야 되냐? 여러분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보도자료에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기후위기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기후위기를 촉발하는 가장 큰 게 뭡니까? 뭘 우리가 전략하자고 하죠? 뭘 없애자고 하죠? 탄소 배출이죠. 탄소 배출이 우리나라 전체 탄소 배출 중에 농업 분야가 탄소 배출을 배출하는 부분이 정부에서 발표하는 건 17%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탄소 배출에 대한 측정 근거 자체가 저는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동의하지 않는데 제가 볼 때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 25%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17%가 아니라 7%, 6.5%, 7% 정도 농업 분야가 탄소 배출을 하는 것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농어촌사회연구소라고 하는 조직에서 발표를 한 탄소 배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농업 분야에서 배출한 탄소 배출이 최소한 20%에서 30% 사이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많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 1순위가 뭐냐면 농업 분야에서 탄소 배출 1순위는 푸드 마일리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푸드 마일리지가 뭘까요?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데에서 필요한 탄소를 배출하는 것. 그러니까 외국으로부터 수입해 오기 위해서 배출하는 탄소. 또 여기에 경기도의 농산물이 전남으로 경남으로 가기 위해서 배출되어지는 탄소. 또 경기도 내에서도 저 여주의 농산물이 광주로 왔다가 다시 여주로 가는 이런 과정의 푸드 마일리지 과정에서 발출하는 탄소 배출이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이 순위가 수도작입니다. 벼농사에서 15cm 이상의 물을 대서 농사를 지으면 탄소가 땅으로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긴급하게 아마 용역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탄소 배출을 수도작에서 줄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15cm 이하로 물을 대서 벼농사를 지을 것인가에 대한 용역 사업에 들어갔을 정도로 그게 심각한 문제다라는 이제서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3순위가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축산물에서 나오는 소돼지를 키우는 것들로 인해서 가스 배출이라든가 또는 축분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문제가 3순위고 4순위는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는 데서 나오는 그 탄소 배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로컬 푸드 플랜 먹거리 체계를 공공적으로 추진하는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1순위인 푸드 마일리지를 줄여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어야겠습니까? 로컬 푸드와 푸드 플랜의 가장 큰 목표와 목적은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는 겁니다.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지 않고 로컬 푸드와 푸드 플랜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가짜들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원칙과 내용,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처럼 일반 유통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좀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냥 다른 애정이 있어서 표현한다 생각해. 유통의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려고 했다면 여러분들을 채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굉장히 뛰고 우리보다 날고 기는 사람들, 유통의 전문가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은 뛰어난 유통 능력을 통해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가장 큰 가치는 공공성입니다. 시, 군, 광역, 국가에서 하려고 하는 로컬푸드와 푸드플랜의 핵심적인 가치 1순위는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학교급식 이미 다 기존 업체들이 다 공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공급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역 농산물을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가들에게 수혜를 돌리고 지역 농가의 참여도를 높여서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우리 아이들에게 먹이자라는 원칙이 무너지면 그 학교급식을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일반 유통업체가 하는 것이 훨씬 더 크레임 적고 훨씬 더 수월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유통의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이거 로컬푸드와 푸드플랜은 유통이 아니다. 유통과 다른 영역이다 라고 하는 문제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택권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지금 우리 좋아하는 통닭 우리 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하림 어저께 뉴스에 나오던데 하림 같은 그런 엉터리 같은 대기업 때문에 얼마나 많은 농가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우리나라 지금 좋아하는 치맥 우리나라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이들이 시키면 안 시켜줄 수 없는 햄버거 과연 우리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선택권이 부족한 우리 먹거리 환경에서 로컬푸드와 푸드플랜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로 가고 있다. 최근에 강원도로 경상북도, 경상남도에서 사과농사 짓고 있는 농가들이 많이 이사를 오고 있습니다. 이게 기후위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농사의 방법도 달라져야 되고 내용도 달라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농업의 위기가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고 우리 시민들의 먹거리가 불안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컬푸드와 푸드플랜을 하자고 한 것이다. 적어도 로컬푸드와 푸드플랜을 하자고 했던 거는 글로벌푸드가 가지고 있는 폐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시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 원장님, 새로 오신 원장님께서 아마 한 12년 전에 완주군에서 로컬푸드라고 하는 사업들을 처음에 진행했을 때 다들 비웃었습니다. 공무원들도 농협직원들도 농가들도. 아니 그게 해서 되겠어? 어디서 또 이상한 영어 가지고 와서 로컬푸드가 되지 뭐요? 로컬푸드 해서 되겠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농가들이 매일매일 신선한 농산물들을 그 다양한 품목들, 소비자가 원하는 품목들을 생산해서 갖다 낸다고? 불가능해. 게을러 터지고 보조금밖에 모르는 우리 농가들이 가능해? 그랬습니다. 12년 전만 해도.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국에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는 이름을 걸고 운영하는 곳만 해도 600개가 넘고 작년 1년 동안 6,900억의 매출을 올렸고 올해는 아마 7,5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푸드플랜을 수립한 곳이 전체 지자체 절반 정도가 되는 한 120개 지자체에서 푸드플랜을 수립했거나 수립 중에 있습니다. 불과 1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소비자가 오지 않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도 소비자가 오지 않을 거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6,900억을 1,000원, 2,000원, 3,000원짜리를 팔아서 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 먹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불가능할 거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대농들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아니 하루에 5만원, 10만원 벌겠다고 내가 그 짓을 해? 그건 할머니, 할아버지나 데리고 해. 이랬던 로컬푸드가 10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전국화되어지고 푸드플랜도 국가에서도 광역에서도 시군에서도 이제 정책으로 모두 채택하고 있는 상황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로컬푸드의 이런 성장들을 보면서 한 3년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먹거리 통합 TF팀을 TF팀을 만들어서 농림부에서 3년 전부터 전국 푸드플랜, 지역 푸드플랜 그 계획들을 수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의 종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지역 단위에서 이 로컬푸드와 푸드플랜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지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역 단위에서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어디로 판로를 하고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계획 세우는 것을 푸드 플랜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부분은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농림부에서 푸드 플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한 3년 정도 지나면서 많은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립하고 있고 직매장도 만들고 학교 급식도 하고 있는데, 제가 앞서 소두에 말씀드렸던 왜 로컬푸드와 푸드플랜을 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철학이 덜 갖춰진 상황에서 농협 쪽으로 사업들이 많이 전환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말씀드려도 되겠죠. 그 박근혜 정부 때 완주군의 사례를 대통령 앞에서 사례 발표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고민하는 사람이 가서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농협의 전문가 상문가가 가서 발표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직매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 농가들이 알아서 갖다 내더라. 그러고 나서 한 5분, 10분 발표를 했는데 저렇게 좋은 거를 왜 전국으로 확대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랬을 거고, 그러니까 바로 손을 든 사람이 농협이었어요. 우리가 앞으로 뭐 3년, 5년 내에 100개, 200개소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로컬푸드 직매장에 자주 안 가보시죠? 가볼 시간이 없죠. 너무 일이 많아서. 그래서 가보세요. 특히 직접 그러니까 우리가 전용직 매장이라고 하는데 로컬푸드만 판매하는 전용직 매장과 샵인샵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로마트 안에 20평, 30평짜리 만들어서 하는 샵인샵과 민간 조직에서 농민단체나 민간인들이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과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어떻게 다르고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아셔야 학교 급식에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농협에 참여하면서 하나로마트로 전국의 로컬푸드 직매장의 90%, 88.7%인가가 농협에서 운영하는 직매장입니다. 대부분 다 샵인샵입니다. 그 어떤 지역은 갔더니 농협 지소에다가 이렇게 그 책상 다이 한 서너 개 놓고 그거를 무인 판매대 그래놓고 그게 로컬푸드 직매장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잘못된 것들이 벌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외면하게 되고 생산자들이 외면하게 되는 상황들이 반복되어지면서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의 절반 이상은 망했거나 망해가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도 절반은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특히 경상도 지역, 경상북도는 거의 다 농협에서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 데서 운영하는 방식이 뭐냐면 농가 한 서너 명 대농들 데리고 나머지는 농협물류를 통해서 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수산진흥원이 고민해야 될 지점입니다. 우리가 학교급식에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자고 했던 이유는 지역의 어려운 농가들을 돕고 그 농가들이 지속적인 판로와 소득을 올려주자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얼굴 있는 먹거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먹이자라고 하는 관점이 가장 중요한 관점이었는데, 핵심 전략이었는데, 공급에만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농협처럼 또는 일반 유통업자와 똑같은 방식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친환경만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학교급식은 우리나라 전체 학교급식에 전체적으로 보면 약 40%가 친환경 농산물이 공급되고 있고 60%가 일반 농산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50% 정도가 친환경, 50% 정도가 일반 농산물이 공급되고 있다 하면 친환경 50%만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너는 이쁘니까 친환경 농산물만 음식 만들어서 먹일 테니까 먹어 이렇게 합니까? 일반 농산물하고 똑같이 섞여서 음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친환경 농산물만 책임지고 있습니다. 일반 농산물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저가 경쟁 입찰로 들어갑니다. 저가 경쟁 입찰에 당첨이 되려면 저가로 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가로 써낸 그 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윤 창출을 위해서 운영하는 건데 그보다 더 싸게 사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농산물인지 관리조차 되지 않을 뿐더러 그것들을 공급했을 때 학교에 가면
같이 섞여서 음식이 만들어진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친환경만 신경 써서는 절대로 학교 급식에 건강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야마 사례는 나중에 한번 여러분 꼭 다녀오실 거니까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오야마에서 배울 것은 지역에 자원이 없지만 지역의 그 내용들을 어떻게 충실히 채워서 지역의 농가들에게 또는 지역의 군민들에게, 지역의 정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유통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는 이 먹거리 문제를 마음의 문제로 봐야 된다. 적어도 올바른 먹거리를 생산하고 올바른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연대와 협력 체계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브라질도 벨리 오리존시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는 특히 저소득층 그리고 사회적 취약계층들에게 어떻게 먹거리 문제를 가지고 그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 체계를 갖추려고 했느냐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브라질의 벨리 오리존시 같은 경우는 먹거리를 기본권에 처음으로 전 세계적으로 넣었던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 대표적인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소득 그 층에게 공급하고 있는 그 100원짜리 식당, 뭐 민중 식당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식당들을 만들어서 건강한 농산물로 먹거리를 공급하는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 또 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꾸러미과 같은 사업들을 통해서 도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사업들. 그리고 저소득 농가의 농산물들을 체계적으로 생산 체계를 만들어서 그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잘 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소개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곧 다녀오시게 될 것입니다. 완주군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완주군 얘기를 좀 할까요? 완주군은 13년 정도 됐죠. 1998년 아니 2008년 2008년도에 처음으로 완주군수가 된 사람이 좀 젊은 분이었는데 건달이었어요. 건달, 정치 건달. 그러니까 뭐랄까 농업 문제는 전혀 모르고 그냥 그 대신 정치적 감각이 아주 뛰어난 머리가 똑똑한 젊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찾아와서 그런 말을 한 거죠. 어떻게 나는 다른 건 다 하겠는데 농업 문제는 풀지 못하겠으니 완주군수가 되고 보니 농업 문제가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농업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는데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쭉 얘기를 한 게 저희가 약속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전체 농가가 그때 당시에 9,000 농가 정도가 됐는데 지금 7,200가구로 줄었습니다. 완주군조차도 한 1,800가구가 사라진 거죠. 불과 10년 만에. 근데 9,000가구 중에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들이 한 6,500농가 정도 됐습니다. 그 6,500농가가 1년 평균 소득이 약 780만 원 정도 소득이 있었고 대부분 다 65세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780만 원의 연소득을 가지고 농업소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게 뭐였냐면 이분들에게 조사를 해보니 평균 한 달에 공과금으로 들어가는 어르신들 두 분이 시골에 산다 했을 때 전화세, 전기세, 핸드폰료, 가스료, 수도세 뭐 또는 그 자동차 하나 움직인다고 했을 때 들어가는 보험료나 뭐 기름값 이런 걸 따져보니까 평균적으로 47만 원 정도 한 달에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 이상의 월 15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려줘서 50만 원으로 각종 공과금 내게 하고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이 어르신들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주자. 우리도 옷도 좀 사입게 하고 친구들하고 소주도 한잔하고 고기도 좀 구워 먹을 수 있게 하고 손주들이 오면 용돈도 좀 줄 수 있게 월 15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려준다 그러면 지역경제도 살아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 6,500농가의 40%인 3,000농가를 월 15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려주자. 어떻게? 로컬푸드 시스템을 통해서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급식, 학교급식에 또 복지급식에 로컬푸드 직거래를 통해서 이분들이 3,000농가가 월 15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낸다면 그동안 소유되었던 1년에 출근하고 일해서 780만 원밖에 소득이 없었던 이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
그렇게 해서 농촌 활력과도 만들어지고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게 2010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2년도인가 1호 매장을 처음으로 내고 학교급식, 공공급식 이걸 12년도부터가 14년도부터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돼서 작년 기준으로 약 2,500농가 정도가 조직화되어서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고 실제로 작년에 약 700억 정도의 매출을 전체적으로 올려서 어떻게 보면 이제 초기에 그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에는 단순하게 그냥 농산물을 판다, 돈 번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어떻게 지역의 농가를 조직화하고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가공상품과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들, 그리고 그걸 실행하는 조직들, 중간 지원 조직들을 만들어서 민간 전문가들을 영입하고 그들이 일할 수 있게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들, 그리고 관계시장을 창출하는 것들까지를 포괄하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였습니다. 단순하게 완주에서 먹거리를 시작으로, 먹거리를 매개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였지만 사실은 우리가 낙수효과라고 말하는 것처럼 좀 더 다양한 형태의 효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수많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 먹거리를 매개로 로컬푸드 운동을 시작했지만 이거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유입되면서 완주에 가보시면 제일 놀라는 게 뭐냐면 젊은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많다는 건 그만큼 지역에 살 일이 많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문화, 복지 여러 가지 형태의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지면서 지역사회의 활력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약 290여 개의 조직들이 만들어졌고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만 해도 거의 3,000명에 가까운 젊은이들과 지역 사람들이 일자리를 차지하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 완주군의 인구가 9만 정도가 되는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먹거리 운동을 매개로 시작했지만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이 변화되고 발전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좀 자세히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말씀드렸으니까 우리가 먹거리 패러다임 바꿔야 된다. 특히 경기농수산진흥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대표 조직으로서 또 도의 전체 먹거리 체계를 책임지는 아직까지 충분한 권한을 준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책임지는 조직의 일원으로서 이 먹거리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나 또는 기후위기나 이런 소득의 양극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먹거리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진행돼야 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학교급식의 친환경 농산물 공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전체적인 먹거리를 건강하게 만들 것이냐의 문제, 배송체계와 물류체계, 생산체계는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누구에게 이런 혜택이 돌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 대표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로컬푸드와 푸드플랜을 시작했던 건 글로벌푸드로부터의 폐해를 없애자고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로컬푸드와 푸드플랜의 핵심 농가들 중에서 대상이 되어야 될 주체들은 누구일까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고령농, 연세가 많이 되신 분들, 평생 농사를 짓고 살아왔지만 연간 1,000만 원도 안 되는 소득으로 살아가는 70% 이상의 영세농들, 가족농이라고 표현하는, 또는 여성 농가들, 그리고 청년농들, 그리고 귀농귀촌자들, 그리고 겸업농가라고 표현하는 분들, 가공하는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로컬푸드와 푸드플랜 정책이 만들어졌는데 로컬푸드와 푸드플랜 정책을 만들어서 실제로 사업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가보면 대농들이 또다시 이익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가장 많이 돈을 벌고 있는 곳이 세종의 로컬푸드 직매장입니다. 세종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은 하루 매출이 8천만 원, 9천만 원, 1억까지 갑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는 1억이 넘고 평일에는 7천만 원, 6천만 원까지 법니다. 에이, 그게 무슨 돈이야 그러고 있죠. 그런데 하루에 7천만 원이라고 해도 한 달이면 3, 7에 21억 원이고 1년이면 240억이 넘습니다. 한 직매장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유일하게 세종 로컬푸드 직매장이 1위이고
2위가 완주 로컬푸드 효자점입니다. 거기는 일매출 한 2,700만 원에 3,500만 원 정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 100억이 넘은 로컬푸드 직매장, 1년 동안 판 매출이 100억이 넘은 직매장이 한 5곳 정도가 됩니다. 전국에서. 그런데 세종 로컬푸드 직매장을 감사를 해달라고 해서 가서 감사를 해보니 전체 직매장에 내는 농가가 1000농가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전체 농가 중에 약 15%가 전체 매출의 70% 이상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85%가 전체 매출의 30%를 가지고 나눠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려고 제가 그 감사의 내용에 그렇게 썼습니다. 이러려고 우리가 로컬푸드 직매장 했습니까? 우리가 도와주지 않아도 연간 5천만 원, 1억을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벌어가는 사람들은 대농이겠습니까? 소농이겠습니까? 직매장 한 곳에서 5천만 원 이상을 벌어간다. 대농이 아니고는 못 벌어가는 돈입니다. 또다시 대농을 위한 직매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러려고 이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이거 하는 거 아니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어려운 농가들 70% 이상의 연간 1,000만 원도 안 되는 농가를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그래서 더 이상 5천만 원 이상 버는 농가에 대해서는 관여치 마라. 앞으로는 3천만 원 이하로 버는 농가들에 대한 개별 컨설팅과 그들이 판로를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지금 세종에서 그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왜 이 사업을 시작했는가, 로컬푸드와 푸드플랜을 왜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관점을 정확하게 가지면 우리가 학교급식도 공공급식도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유통체계도 고민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광역체계로 가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등장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결국 대농들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군에서 서울시에 가서 어디에 가서 특판 뭐 특산물 판매 이런 걸 하면 여러분들도 가끔 하시더만요. 보니까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대부분 다 지역에서 말소리 꽤나 크고 목소리 꽤나 크고 또 잘났다고 하는 농가들 데리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여러분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잘 돈 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은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농가들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공적인 의무로서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물론 힘이 들죠. 잘난 농가 한 농가 거 가지고 가면 편한데 여러 농가의 것을 같이 가져가다 보면 품질도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힘들 수도 있지만 그 힘들지만 해야 되는 일이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료 보시겠지만 패러다임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내용들도 단순하게 우리가 학교급식만 하는 게 아니라 푸드플랜이라는 영역은 학교급식,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에게 어떻게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할 것인지, 그다음에 복지급식, 취약급식, 취약계층들에게 어떻게 공급해야 되는지. 여러분 전주에서 하는 가장 훌륭한 최근 5년 동안 공무원들한테 투표를 했답니다. 가장 훌륭한 정책이 뭐였습니까? 라고 했더니 1순위가 엄마의 밥상이라는 거였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침밥을 못 먹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도시락으로 아침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경기도에서도 하고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 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엄마의 밥상 1순위였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도 깜짝 놀란 게 아니 아침밥을 못 먹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거 사업에 효과가 있을까요? 하고 시작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신청할 줄 몰랐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잘하고 있는 게 전주시에서 잘하고 있는 사업이 뭐였냐면 학생 여성들에게 공급하는 여성용품 공급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신청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보기에는 대농들만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밥을 굶는 사람이 있어? 설마 여성용품을 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저변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실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에너지 빈곤층 또는 또 하나가 먹거리 빈곤층이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먹거리 빈곤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료로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핵심 우리가 하려고 하는 먹거리 공급, 먹거리 생산 이 부분에서 핵심은
얼마나 더 많은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 대상 농가, 고령농, 여성농, 청년농, 그 다음에 영세농, 귀농귀촌자, 가공하는 분들, 청년농 이들이 참여 많이 하게 할 것이냐라,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수혜를 돌려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의 문제, 또 하나는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공급 비중을 얼마나 높일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푸드 플랜의 핵심적인 문제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자고 하는 것이다. 복잡하게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지 말고 지역의 농가가 얼마나 참여해서 그 수혜가 온전히 지역 농가들에게 돌아가고 있느냐. 또 하나는 그 지역의 농산물이 지역에 소비되어지는 공간이 얼마나 많이 공급 비중이 늘어나고 있느냐. 이게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주 푸드 플랜 계획을 수립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정말 답답했습니다. 여주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여기 진흥원에 광주로 보내서 다시 받아가지고 그걸 또 공급해주는 제가 그래서 이거는 유통 거간꾼들이 하는 일이다. 이게 무슨 의미가, 왜 이걸 해야 되지? 여주에서 생산되는 걸 여주에서 공급하려고 하지 않고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알고 봤더니 친환경 농가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광주 전체 경기도에 공급하는 양만큼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인 거죠. 정말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지? 이런 문제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일을 왜 하는지 이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 저는 경기농수산진흥원의 생각이 더없이 중요한 시절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경기도의 전체 정말 혜택을 보는 농가들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경기도의 각종 급식 체계 또는 공공급식 또는 로컬푸드에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건강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힘들지만 우리가 그 역할을 맡은 이상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의 상황들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니까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 있지만 사실은 제대로 하고 있는 곳이 몇 곳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농수산진흥원에서 학교급식을 담당하고 있지만 학교급식조차도 제대로 공급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일부 정도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체 매출은 많을지 모르지만 시군 단위로 가보면 그렇게 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실효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우리가 원래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농가의 참여도 비율의 문제라든가 또는 지역농산물 공급 비중의 문제에서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들이 보여지고, 이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에서 가장 중심에 두고 먹거리 분야에서 해야 될 일은 시군의 역량을 강화해 주는 것이다. 시군이 잘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 시군끼리 교류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경기농수산진흥원에서 조율해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공공급식, 복지급식에 대해서는 저는 밖에 있을 때는 여기 농수산진흥원이 학교급식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공공급식 영역에 관심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내용을 쭉 훑어보면서 공공급식 영역에 그다지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못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경기도에 있는 공공급식, 복지급식 영역만 해도 몇 천억이 됩니다. 경기도에 있는 예산, 시군에 있는 예산을 합치면 진짜 몇 천억 정도가 될 정도의 복지 예산, 공공급식 예산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거의 3분의 1이라도 농수산진흥원에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한다면, 생산기능과 물류기능과 전체 조정 기능을 할 수 있다면 오히려 학교급식 파이보다도 더 큰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문제, 그리고 로컬푸드 직매장 아까 말씀드린 연간 한 1,600억 정도를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데 충분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군의 역량을 강화하고 농수산진흥원의 역할을 증대시킨다고 그러면 충분히 3,000억 이상의 직거래 시장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은 시군을 어떻게 역량을 강화하고 시군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냐, 지원 체계를 만들어서 잘 도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식생활 교육이 됐건 식농 교육이 됐건 먹거리 관련한 홍보와 어떤 캠페인들을 통해서 실제로 먹거리가 왜 푸드 플랜으로 가야 되고 로컬 푸드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농산물의 직접 물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의 문제는 시군 간 거래를 원칙으로 하되, 시군이 그 능력이 된다면 시군 전체의 데이터망들, 데이터베이스를 이 농수산진흥원에서 확보를 해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시군에 필요한 물량과 잉여농산물과 부족한 품목들이 있는지를 도울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역 농가를 조직화하고 관계시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 시군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것을 농수산진흥원의 핵심 목표로 삼아야 된다. 두 번째는 대규모 농산물들은 농협조직에서 원래 해왔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농협조직에서 조공법인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대형 물류, 대형으로 많이 나오는 품목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게 하고,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보조금이 들어가는, 예를 들면 학교급식, 공공급식, 복지급식, 노컬푸드 직거래 영역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군이 역량이 갖춰진다면 시군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연계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푸드플랜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시군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도에서도 물론 당연하겠죠. 이 6가지 전략이 기본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대체 우리 학교급식에 어떤 농산물이 언제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그 담당 부서에 잘 알고 있지만 교육청하고 하면 다 자료 뽑아볼 수 있습니다. 일반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가공식품이 언제 얼마나 어떻게 들어가는지 다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공급식, 복지급식 영역도 몇 명에게 그 하루 객단가가 얼마이기 때문에 어떤 농산물이 얼마나 필요한지 전부 다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시장을, 예측 가능한 관계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1순위여야 되고, 이게 전부 다 분석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농가들이 어떻게 생산해낼 것인가를 조직화하는 것이 기획생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 유통 방식은 농가들이 생산해놓은 불특정 농산물들을 어디론가 비싸게 팔아내는 것이 유통 방식이었다면, 우리가 말하는 유통은 그게 아니라 예측 가능한 관계 시장에 대응해서 거기에 맞도록 생산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두부가 하루에 경기도 내에 5,000모가 필요한데, 우리가 공급할 관계 시장에 5,000모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공급을 하고 있는 공동체에서 3,000모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면 2,000모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몇 개를 더 만들어야 되나? 어떤 캐파로 생산할 수 있도록 시설 지원을 해줘야 되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로컬푸드 푸드플랜에서의 기획생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컬푸드와 기획생산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유통방식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농가를 왜 조직화해야 되는지, 왜 품목별로 기획생산을 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기존의 유통방식은 농가들이 알아서 생산했고 그걸 팔아주는 거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로컬푸드와 푸드플랜에서의 유통방식은 그게 아니라 예측 가능한 관계시장에 맞도록 생산체계를 조직화하고 재편하는 것을 기획생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두 가지 기준 하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이 가공상품 문제입니다. 이거는 경기도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영역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일자리 창출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여러분들도 많이 6차 산업이나 이런 걸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공도 보통 통상적으로 시군에 있는 기술센터에 가보면 전부 이상한 기능성 음료, 기능성 가공식품들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도 밥상에 올라가지도 않고 안 사 먹어도 무탈한 것들을 생산하니까 제대로 팔리지도 않고, 집에 가보면 전부 막 그 쥐가 갉아먹은 포장재들이 널려져 있고 제대로 생산해도 팔리지가 않는 상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예측 가능한 관계시장에 필요한 가공상품의, 가공식품의 순서를 정하고 어느 정도 캐파로 필요한지를 알아보면 바로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학교급식 1순위에서 20순위까지 어떤 가공상품이 들어가고 있는가, 이걸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가공상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주는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쩌면 이제 농수산진흥원에서 좀 그런 역할들도 같이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시군을 컨설팅을 하게 되다 보면, 시군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다 보면 그런 역할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전성 문제는
이제 모든 엊그저께 다부처 합동회의에서 결정된 것인데 모든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식품과 음식물 쓰레기는 생산된 지역에서 처리해야 된다라고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주시에서 생산했으면 여주시에 생산한 농식품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주시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고 여주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여주시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해양 투기도 많이 하고 땅에다 파묻기도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지역 자체에서 안전성 관리 체계 문제, 농산물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농수산진흥원처럼 공공 조직이었을 때 이 푸드플랜 로컬푸드의 힘을 받을 수 있다. 전국적으로 민간 조직에서 하는 조직에서 먹거리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걸 저는 모릅니다. 전국을 다 다니고 보고 있지만 민간 조직에서는 끊임없이 이윤 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윤 추구를 위해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서 이상하게 변형되거나 이상하게 왜곡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농협에 가서 왜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지 않고 농가를 조직화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손해보면 안 되는 조직이고 월급이 비싸기 때문에 농가를 조직화할 사람을 쓰게 되면 손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없으면 농협물류 통해서 공급하면 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공공조직이 아니면 이 먹거리 관련 사업들은 공공형으로 운영할 수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한 제도적인 것, 조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만들어가는 것, 또 여러분들처럼 이런 공공형 조직을 만들어서 실행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6가지 부분이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시군에 가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저쪽 광주 쪽으로 가면 시군을 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아까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기획 생산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밭 모양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들 농산물은 잘 모르시죠?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그마한 밭에도 이렇게 다양한 농산물을 심어서 내가 매일매일 출하하기로 약정한 만큼 어떤 건 생물로, 어떤 거는 슬라이 쳐서 말려서 건나물로, 어떤 건 저장해서, 어떤 거는 가공해서 매일매일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체계를 만드는 거를 기획 생산이라고 합니다. 한 번만 따라해볼까요? 기획 생산. 이거는 잊지 마십시오. 적어도 농수산진흥원의 직원이라면 기획 생산을 모른다 그러면 로컬푸드 푸드플랜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획 생산은 농가가 생산한 걸 팔아내는 거라 그게 아니고 예측 가능한 관계 시장에 맞도록 농가를 조직화해서 생산 체계를 만드는 거를 기획 생산이라 한다. 이걸 꼭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이렇게 텃밭에도 다양한 농산물을 심어서 내가 납품하고 출하하기로 약정한 만큼씩을 생산한다. 이거는 저기 완주군의 구이에 가면 나중에 한번 완주에 오시면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75세 된 할머니가 생산하고 있는 조그마한 텃밭인데 여기서 작년에 1,600만 원 정도를 벌었다고 합니다. 이 조그마한 텃밭에서 이렇게 혼자서 농사를 짓는 텃밭에서도 어떻게 농산물을 생산해서 아침에 일찍 한 4, 5시에 일어나서 비닐포장 깔끔하게 해놓으면 이장이 여기에 사는 이장이 이사인데 로컬푸드 직매장에 갖다 내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혼자서도 이렇게 농사를 짓고 하우스 안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품목들의 농사를 지어서 내가 매일 농수산진흥원에 내기로 한 만큼 또는 직매장에 내기로 한 만큼의 농산물들을 생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품목을 재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 한 하우스 안에 상추를 재배해서 한꺼번에 노브러서 따가지고 공판장에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이미 땄지 않습니까? 이제 이걸 따겠죠. 이걸 따고 나면 또 이게 크겠죠. 이렇게 내가 매일매일 납품하기로 약정한 만큼 내가 매일매일 출하할 수 있는 만큼을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또는 나 혼자서 농사를 짓는다면 내가 충분히 감당할 만큼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생산 체계를 기획 생산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상추나 얼갈이나 쪽파도 이것도 갖다 팔고 나면 이것도 클 거고 이것도 팔고 나면 이것도 크겠죠. 이렇게 다양한 농산물과 시기를 달리해서 생산해서 출하할 수 있도록 하는 걸 개인별 기획 생산 체계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농수산진흥원에서 학교급식에 매일매일 5,000톤이 필요하다, 5,000kg가 필요한데 농가들을 조사해 보니까 10,000kg가 필요하다. 10,000kg를 생산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5,000kg가 매일매일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그 5,000kg 이 생산하는 농가를 모아서 회의를 해야겠죠. 우리 가만히 보니 5,000kg가 필요한데 10,000kg를 생산해 온다고 그러니 여유분 1,000kg에서 6,000kg를 생산합시다. 다만 4,000kg 생산할 수 있는 노동력과 여분을 가만히 보니까 애호박이 없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쪽파가 없습니다. 이걸 생산해 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조정하는 걸 통합적 기획생산 체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역할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거나 시군센터가 해야 될 일이죠. 학교급식에 가지가 500kg가 필요한데 뭐 30kg밖에 없다. 그럼 나머지 470kg를 어떻게 생산해 올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사전에 생산 체계를 만드는 거, 농가주택과를 만드는 걸 기획생산 체계라고 한다. 이걸 꼭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농업인들에게 좋아지는 게 뭐냐면 매일매일 소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 두 번째는 이렇게 하면 생산비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인건비입니다. 지금 인건비가 여성들 같은 게 엊그저께 물어보니까 11만 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여성들, 남성들이 17만 원까지 받고 인건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거죠. 이 농산물을 수확해봤자. 그러니까 차라리 수확 안 하고 그냥 폐기 처분해버리거나 이러는 건데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로컬푸드 시스템, 푸드플랜 시스템이 들어오면 나 혼자서도 아까 할머니처럼 우리 가족들끼리도 충분히 농사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완주군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농사를 여러 농산물을 작부 체계를 만들어서 농사를 지으면 친환경 농업을 말로만 친환경 농업 해라 하지 말고 실제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가기가 쉽다라는 점입니다. 여러 가지 그 농가들 중에 가장 그 농약 잔류 검사에 걸리는 사람들이 뭐냐면 그냥 관행적으로 농약을 쳐왔던 사람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리고 또 한 분들이 대농들입니다. 왜냐하면 한 땅에 똑같은 농산물을 계속 심어대니까 한 땅에서 똑같은 양분을 빨아내는 거죠. 여러분 공부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한 땅이 계속 똑같은 영양분을 빨아내니까 땅이 무너지는 거고 더 많은 화학비료와 병해충으로부터 농약을 뿌려야 되는 상황들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작부 체계를 다양하게 하고 여러 가지 품목을 심게 되면 좋은 퇴비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친환경적으로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점이 뭐냐면 여러분처럼 농업인들은 월급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어요. 이걸 생산해서 어디로 팔아야지? 가격은 얼마나 나올까? 가격을 농민들이 결정한 바가 없어요. 다 중매인들이나 중간에 유통상들이 결정하지 농민들이 결정한 바가 없어. 얼마를 벌지도 모르고 뭘 심어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로컬푸드 푸드플랜 시스템에 들어오면 가격도 결정돼 있죠. 이미 판로도 결정돼 있죠. 내가 농사만 잘 지으면 1년에 얼마나 매출이 있을 것인가를 상상할 수 있고 그 돈을 가지고 농업인들이 제일 행복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삶의 지표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이 하나 가르치는데 1,000만 원 들어가. 대학 가르치는데 나 농협 빚 갚는데 1,000만 원 필요해. 나 먹고 사는데 1,000만 원, 3,000만 원이 필요하다면 연중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 노동 조건에서 어떻게 생산을 해서 3,000만 원을 벌 것인가를 거꾸로 역추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농민들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거고 가장 중요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컬푸드 푸드플랜의 가장 큰 농민들에게 가장 큰 행복은 예측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예측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 농수산진흥원처럼 이런 조직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우리가 일하는 보람이기도 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뭐 가공 문제는 넘어가두고요. 안전성 문제도 마찬가지고 소비자 조직화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아마 앞으로 많은 업무량에서 늘어나게 될 것들이 아마 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다부처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사회적 취약계층 양극화가 심화되다 보니까 먹거리 관련 지원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진행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공형 조직이 없는 지역에서는 그냥 업자들이 막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어느 시에 갔더니 그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라고 취약계층에게 먹거리를 공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냥 뭐 대기업거든 뭐든 가공식품이든 상관 안 하고 막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꾸러미를 만들어서 주라고 했더니 꾸러미가 우리가 말하는 꾸러미가 뭡니까?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 지역에서 생산한 가공식품. 이상한 대기업의 가공식품들을 넣어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영양플러스 사업. 정말로 생각이 없는 지역에서는
그냥 대충 갖다가 기존 업체에다가 납품하라고 하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과일급식 사업 제대로 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이런 것처럼 앞으로 여러분들의 역할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관련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조직들이 없기 때문에 시군에서 관리 조직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광역 체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제대로 관리해 주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통해서 봤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로컬푸드 직매장은 마트인가요? 아니다. 마트가 아니다. 마트의 훌륭한 경영자라고 그러면 어떤 경영자가 훌륭한 경영자겠습니까? 수익 창출을 가장 많이 내는 경영자.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경영자. 그 사람이 마트의 훌륭한 사장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 우리 학교 급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고 하는 것입니까?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글로벌 푸드나 유통자본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간극을 줄여내기 위해서 공공기관에서 직접 운영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와 생산자의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득을 가져갈 사람이 없습니다. 농수산진흥원에서 하는 사업들은 이득을 농수산진흥원에서 가져가자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트처럼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밖에 가격이 올라간다고 우리도 올린다? 그건 마트에서 하는 일이죠. 많은 소비자들이 직매장에 로컬푸드 직매장에 오는 이유는 대단히 불편하죠. 대형마트에 가면 한꺼번에 모든 걸 원스톱 쇼핑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에 오는 이유는 우리 농업인들을 위하고 배려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쫓아내려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생산자 운영 주체에서 쫓아내버리는 상황들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 경기도 어디에 있는 농협에 갔더니 하루 매출이 하나로마트인데 매출이 한 1억 5천 됐나 보네. 일 매출이. 여러분도 어딘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그래서 가서 그 국장님하고 같이 가서 뭐 이렇게 좀 얘기할 게 있다고 같이 갔는데 거기에 지역 사과가 아니라 저기 경상도에 있는 사과가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합장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지역의 농가들은 맨날 시청 앞에서 데모하고 있는데 사과 팔아달라고 다른 지역 사과를 팔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 조합장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 지역 사과 갖다 놓으면 팔리겠습니까? 거기 사과 경상도 사과를 갖다 놓으면 이렇게 돈을 벌고 있죠?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랬습니다. 아니 도대체 농협에서 돈 벌어서 뭐 하실 건데요? 그렇게 돈 벌어서 뭐 할 건데요? 지역 농가는 시청 앞에 가서 데모하고 저러고 있는데 그렇게 다른 지역 사과 갖다 팔아서 돈 벌어서 농협에서 뭐 하는데요? 우리가 혹시 우산이 없을까봐 우산 하나씩 주는 거 하고 가을에 김장 못 담글까봐 그 소금 한 가마니 주는 거 위에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당신들 월급이나 더 받아가고 있지. 실제로 농협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조합장을 하고 있고 거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자기 지역의 농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거보다 돈 번다는 거예요. 돈 벌어서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이 됩니까? 조합원에게 무슨 생색을 냈습니까? 그들이.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된다. 우리는 마트가 아니다. 우리 농수산진흥원은 공공조직이다. 농수산진흥원이 여러분 제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공무원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뭐 농가이거나 소비자입니까? 소비자가 농가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중간 지원 조직입니다. 우리 농수산진흥원은 공공적 실행조직, 공공적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농가들이 못하는 거, 소비자들이 못하는 거, 행정이 못하는 거를 중간에서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행정이나 생산자나 소비자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아까 초대에 제가 좀 기분 안 좋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통의 문제를 하려고 했다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 많이 널렸습니다. 날고 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 데려다 쓰면 여러분보다 농산물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고 유통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같이 일하는 이유는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을
공공성 있게 지켜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생산자, 소비자, 행정에서 못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꼭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어쩌면 여러분들 앞에 좀 험난한 일이, 더 많은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중간지원 조직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현장성이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더 많이 공부도 해야 될 테고 현장도 알아야 될 테고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광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요즘 떠도는 얘기에 의하면 뭐 이렇게 언론이나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이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좀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데모도 할 수 없는, 노동자는 데모라도 할 수 있지만 데모도 할 수 없는 농가들의 문제, 또 우리 시민들의 먹거리 문제를 책임지는 공공조직의 직원으로서 중요하게 사람들을 도우면서 일하고 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지를 생각해보면 얼마나 행복하고 뿌듯한 일인가. 물론 여러분들도 더 대접받으면서 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 또 여러분들이 잘 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농업이 또 우리나라 소비 먹거리 시장 먹거리 어떤 소비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해주시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 농업판 그리고 먹거리 체계를 바꿔줄 수 있는 것이다라는 정말 큰 자부심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